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은 진짜 이유. 제1장. 아들의 빈자리. 봄이라고 하기엔 아직 이른 2월의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어디선가 꽃이 핀다는 계절이건만 이 집안에는 여전히 겨울이 머물고 있었다. 라디에이터는 틀어져 있었고 방 안 온도는 적당했다. 하지만 영자의 몸은 늘 차가웠다. 따뜻한 것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느낌. 국을 끓여 마셔도 따뜻한 이불을 덮어도 그랬다. 김영자는 아들 방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몇 번이나 손을 뻗었다가 내렸는지 몰랐다. 문을 열면 민수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았다. 그 아이가 즐겨 입던 낡은 회색 맨투맨, 책상 위에 쌓아둔 자격증 교재들, 서랍 안에 적어둔 쪽지들. 민수는 쪽지를 많이 썼다. 해야 할 일 목록, 전화해야 할 번호들, 기억해두고 싶은 문장들. 그 작은 글씨들을 읽으면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웠다.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았다. 문을 열었다가 거기서 아들이 없다는 걸 또 한 번 확인하게 될 것 같았다. 영자는 결국 손잡이에 손을 얹지 못한 채 돌아섰다. 민수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닐지도 모른다. 다만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났지만 영자에게 슬픔은 줄어들기는커녕 모양이 바뀌고 있었다. 처음엔 날카로운 통증이었다가 지금은 무겁고 둔한 것이 되어 있었다. 어깨에 늘 짐이 올려져 있는 것 같았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살면서 딱 하나만 바라던 게 있었다. 아들이 잘 되는 것. 그것 하나였다. 대단한 성공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다. 그냥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것. 퇴근하면 집에 돌아오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것. 그 당연한 하루하루가 계속되는 것. 그 소박한 소망마저 하늘은 허락하지 않았다. 민수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출근길 도로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짧은 연락이 전부였다. 아침에 현관을 나서며 다녀올게요라고 했던 목소리가 마지막이었다. 영자는 그 말을 아직도 귓가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어쩌면 지울 수 없는 게 당연한지도 몰랐다. 마지막 인사가 평범한 인사여서 특별히 잘 다녀오라고 붙잡지도 않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아서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 그 다음 기억은 하얀 병원 복도와 울음을 꾹 삼키는 며느리 지연의 얼굴이었다. 지연은 강했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을 잘 보이지 않았고 조문객들을 차분하게 맞이했으며 어린 손자 준이를 안고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준이는 아직 6살이었다. 어른들이 왜 울고 있는지 몰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빠가 어디 갔냐고 언제 오냐고 물었고 그때마다 지연은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답 없이 쓰다듬는 손. 영자는 그 손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아이도 얼마나 힘들까. 겉으로만 강한 척하는 거겠지.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챙겨줘야 해. 그래서 영자는 더 의지했다. 아들이 없는 집에서 며느리와 손자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다. 세 식구가 서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믿었다. 밥을 같이 먹고 준이를 같이 돌보고 민수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서도 민수를 기억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장례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지연이 말수가 줄었다. 저녁을 같이 먹다가도 일찍 자리를 떴고 영자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처음엔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자신도 남편을 보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하기 싫었으니까. 하지만 지연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마치 영자가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는 것 같았다. 밥 먹는 동안 각자 자기 그릇만 바라봤다. 준이만 이 사람, 저 사람 번갈아 보며 제잘거렸다. 영자는 그 느낌이 싫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불편한 말이라도 했나? 기억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준이가 일찍 잠들고 두 사람만 거실에 남아 있었다. 지연이 보던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영자는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 무언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 어른이 살다 보면 어떤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끝이 보이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이었다. 어머니, 이제 따로 사셔야 할 것 같아요. 영자는 말을 잃었다. 따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귀가 이상한 건지 확인하고 싶어 되물으려다가 지연의 얼굴을 보고 멈췄다. 그 얼굴은 진심이었다. 말을 준비해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거실이 조용했다. 텔레비전 소리도 없었고 준이는 이미 자고 있었다. 이 집에서 보낸 수십 개의 저녁 중 이 저녁이 가장 무겁게 느껴졌다. 영자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테이블 모서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영자는 이 며느리가 자신보다 어리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30대 중반의 여자. 남편을 잃고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여자. 그래도 영자에게 이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 강한 건지 차가운 건지 아직 알 수 없었다. 제2장. 냉정한 통보. 지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영자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원룸 임대차 계약서가 나왔다.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다. 영자의 이름이 임차인 칸에 한자 한자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계약 날짜는 이번 달 말. 누군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었다.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던 것인지. 생각해왔다고 했는데 얼마나 오래 생각해온 걸까. 여기 제가 알아봤어요. 지하철역에서 걷기 편하고 관리비도 적고. 첫 달 월세는 제가 낼게요. 영자는 계약서를 쥔 채 지연을 바라봤다. 며느리의 얼굴은 담담했다. 미안하다는 표정도 눈물도 없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깊이 찔렸다. 차라리 미안하다고 눈물이라도 흘려주면 나을 텐데. 왜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에요. 생각해왔던 거예요. 민수가 없어도 우리 같이 살 수 있잖아. 준이도 있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준이 봐줄 수도 있고 집안일도 할 수 있고. 내가 불편하게 하는 게 있었으면 말해. 고칠게. 말하고 나서 영자는 자신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서러웠다. 나이 70이 넘어 며느리한테 나를 써달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어머니, 준이 때문에 더 그래요. 아이한테도 공간이 필요하고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리할 시간. 차가운 말이었다.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영자는 짐작조차 하기 싫었다. 아들이 없어진 집에서 이제 자기 인생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말처럼 들렸다. 정리란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영자는 더 묻지 않았다. 무릎 위에 계약서를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다. 여기 찍힌 내 이름이 정말 내 이름인가?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가? 민수 없이도 이 집에 있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 알겠다. 그 말이 얼마나 힘들게 나왔는지 지연은 몰랐다. 아마 알고 싶지도 않을 거라고 영자는 생각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잠시 앉아서 숨을 골랐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을 덮었다가 걷었다가 시계를 봤다가 눈을 감았다가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이 가지 않았다. 뒤척이며 생각하다가 결국 한 가지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아들의 보험금. 민수가 남긴 생명보험이 제법 큰 금액이었다는 걸 장례 직후 어렴풋이 들었었다. 그리고 진명에 영자가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몇 해 전 민수가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았고 명의는 지연 앞으로 했다는 이야기. 당시엔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만 들었고 별 생각이 없었다. 아들 부부 사이에 결정한 일이고 어차피 다 같은 가족이니까 싶었다. 남의 돈 보는 것 같아서 더 깊이 묻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게 떠오른다는 건 보험금도 집도 다 며느리 앞으로. 남편이 없어진 뒤 홀로 그 재산을 갖게 된 며느리. 시어머니가 곁에 있으면 눈치 보이니까 지켜보는 눈이 불편하니까 내보내려는 거구나. 영자는 벽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구나. 그게 이유였구나. 아들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내가 필요 없게 된 거구나. 재산을 혼자 챙기려는 거구나. 같이 살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감시받는 것 같으니까 내보내려는 거구나. 배신감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지난 10년의 기억이 하나씩 뒤집혔다. 명절마다 함께했던 시간들. 처음 며느리가 됐을 때 서툴게 차린 음식을 맛있다고 먹어주던 지연의 진지한 표정. 손자 준이를 낳던 날 병원 복도에서 지연의 손을 잡고 함께 기다리던 기억.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같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 아플 때 서로 챙기던 시간들. 설 명절에 같이 전을 부치다가 기름 튀어서 둘이 웃었던 것도. 그게 전부 거짓이었을까? 다 계산된 것이었을까? 영자는 짐을 쌌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서러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둘 다였을 것이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이면 어떤 감정이 되는지, 그게 딱히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자는 지금 그것이었다. 제3장. 혼자가 된 노년. 원룸은 작았다. 3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작은 냉장고, 붙박이장이 전부였다. 처음 들어왔을 때 짐을 어디 놓아야 할지 몰라 한참 서 있었다. 이삿짐이랄 것도 없었다. 보따리 2개가 전부였다. 그 2개를 바닥에 놓고 침대 끝에 앉았을 때 이게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창문을 열면 맞은편 건물에 회색벽이 보였다. 햇볕이 들어오는 시간은 하루에 1~2시간 남짓. 오전 10시쯤 창가에 잠깐 빛이 들어왔다가 사라졌다. 그 시간에 맞춰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이 어느새 하루의 의식이 되었다. 영자는 그 방에서 매일 아침 눈을 떴다. 텅 빈 천장을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켜 밥을 지었다. 전기밥솥에 쌀 한 줌을 넣고 물을 맞추는 일. 예전엔 대여섯 식구밥을 지었는데 이제 혼자 먹을 분량을 가늠하는 것도 헷갈렸다. 처음 며칠은 너무 많이 지어서 남기고 그 다음엔 너무 조금 지어서 모자랐다. 혼자 먹는 분량이라는 게 몸에 익지 않았다. 혼자서 먹는 밥은 늘 반 이상 남았다. 오래 씹으면 맛이 없어서 그냥 삼켰다. 씹는 게 귀찮기도 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끄면 너무 조용했다. 볼륨을 낮추고 화면만 바라보다가 꾸벅꾸벅 졸았다. 그렇게 오후가 지나갔다. 저녁을 차려 먹고 양치를 하고 불을 끄고 이 작은 공간에서의 하루는 언제나 허망하게 끝났다. 이걸 살아가는 건지 버티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매일 했다. 손자준이 생각이 가장 많이 났다. 6살 배기 그 아이가 할머니 하고 부르며 안기던 느낌. 폭 안기면 작고 따뜻한 몸이 느껴지고 머리카락에서 아이 특유의 냄새가 났다. 비누 냄새 같기도 하고
따뜻한 이불 냄새 같기도 한. 준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엄마한테 할머니 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 어려서 금방 잊어버린 걸까? 어른보다 아이가 더 잘 있는다는 사람도 있던데 그게 꼭 좋은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차갑게 받을까봐. 아니면 아예 받지 않을까봐. 그 가능성이 두려워서 매번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다. 화면에 지연의 이름을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잠금 화면으로 돌아가는 일을 며칠째 반복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준이 생각에 전화를 눌렀는데 신호만 울리다가 끊겼다. 받지 않는 건지 못 받는 건지. 그게 더 서러웠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사람이 없다는 것, 말을 나눌 리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것인지 처음 알았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외로웠지만 그때는 민수가 있었다. 아들 목소리만 들어도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등을 돌렸고 손자도 곁에 없었다. 이렇게 혼자인 적이 살면서 처음이었다. 시장 구경이라도 하러 나가야 마음이 조금 편했다. 사람이 북적이는 곳에 있으면 혼자라는 느낌이 덜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도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가 근처 시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다. 지연과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산 박씨 아주머니였다. 영자가 그 동네에 살 때 가끔 마주치던 사람이었다. 반갑다는 표현이 민망할 정도로 반가웠다. 어머, 영자씨. 여기 사세요? 저 얼마 전에 지연씨 동네 지나가다 봤는데. 반가운 마음에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서로 알고 있으니까. 날씨 이야기, 시장 물가 이야기, 아는 사람 이야기. 그런 쓸모없는 이야기들이 그날따라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말을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었다. 이걸 며칠째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대화 끝에 박씨 아주머니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요즘 지연 씨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처음 보는 남자들이랑 몇 번을 보이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영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상한 사람들요? 글쎄요, 제가 뭐라 말하긴 어렵고. 그냥 좀 느낌이 그랬달까요? 눈빛이 험해 보이던 분들이요. 좋은 사람들 같지는 않던데. 제가 너무 나쁘게 보는 건가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험한 눈빛의 남자들. 민수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보험금을 챙기고 집을 팔고 이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인가. 영자는 그 생각을 하다가 눈물이 났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남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니? 이렇게 빨리, 이렇게 금방. 원룸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고 앉아 있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다. 저 빛 아래 누군가는 지금 웃고 있겠지. 누군가는 밥을 먹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지. 그런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잃고 나서야 한다. 영자는 오래 앉아 있다가 불을 켰다. 살아가야 하니까. 어떻게든. 제사장. 의심. 며칠이 지났다. 영자는 스스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발길이 거기로 향했다. 늙은이가 며느리 집 근처를 기웃거리는 게 볼꼴 사납다는 것도 알았다. 이러다가 들키면 망신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다. 가슴에 박힌 가시는 뽑아야 편하든지 더 깊이 박혀서 곪든지 해야 하는 법이었다. 이대로 모르는 척 사는 것이 더 어려웠다. 지연이 살고 있는 집 근처. 예전에 함께 살던 곳이었다. 골목 어귀에 서서 집을 바라봤다.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저 골목을 준이 손잡고 얼마나 많이 걸었던가.
저 계단을 오르내리며 장을 보고 쓰레기를 내다버리고 이웃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던 골목. 그런데 지금은 그 집이 남의 집처럼 멀었다. 창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영자는 그냥 돌아가려다가 그 자리에 섰다. 무언가가 발을 붙잡았다. 한참을 기다렸다. 바람이 차가웠다. 외투깃을 세우고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이 가끔 영자를 힐끗 보고 지나쳤다. 저 할머니 왜 여기 서 있나 싶었겠지.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지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뒤따라 중년 남자가 나왔다. 서류를 들고 있었다. 정장 차림이었고 묵직한 가방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지연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 같았고 남자가 끄덕이며 들었다. 영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다. 남자가 무언가를 건네자 지연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서류 같았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남자가 돌아갔다. 지연은 현관 앞에 잠깐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영자는 그 골목에 한동안 서 있었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느낌이 좋지 않았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무슨 서류를 주고받았는지 알고 싶었다. 알기 싫었다. 그날 밤 영자에게 뜻밖의 기회가 생겼다. 지연이 잠깐 준이를 데리고 마트에 간다며 연락이 왔다. 동네가 가까우니까 들를 수 있느냐고. 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한다는 말이 덧붙여 있었다. 영자는 얼른 나섰다. 준이가 보고 싶었다.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준이를 안아주는 동안 영자의 마음이 잠깐 따뜻했다. 이 아이는 여전히 작고 따뜻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좋았다. 지연과 마트에 다녀온다며 나갔고 영자는 잠깐 집에 혼자 있었다. 나오면서 현관 앞 우편함에 무언가 꽂혀 있는 걸 발견했다. 삐죽 나와 있어서 지나치다가 무심코 집어들었다. 명함이었다. 부동산 매매 상담. 영자는 손이 떨렸다. 역시 그랬구나. 집을 팔려는 거구나. 민수가 그렇게 힘들게 마련한 집을. 아직 쟤도 식지 않은 집을. 준이가 태어나서 자란 집을. 민수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집을. 어서 정리하고 싶은 거구나. 명함을 원래 자리에 꽂아두고 나왔다. 걸어오는 내내 발이 무거웠다. 역시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던 거야. 보험금 받고 집 팔고 그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없어야 했던 거야. 내가 거기 있으면 불편하니까. 내 눈치가 보이니까. 아들 얼굴을 닮은 나를 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영자는 원룸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오래 앉아 있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 허탈하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그냥 멍했다. 가슴 안쪽이 텅 빈 것처럼. 제오장. 예상치 못한 연락. 일주일 후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오후 2시쯤이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요즘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어쩐지 받았다. 안녕하세요. 강동경찰서 형사과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경찰서. 그 세 글자가 주는 무게가 있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오는 곳. 나쁜 소식을 전하는 곳. 나쁜 소식을 이미 너무 많이 받은 해였는데. 혹시 고 김민수 씨의 어머님 되십니까? 관련 사안으로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어서요. 직접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관련 사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물었지만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내일 오전에 오시면 된다고. 영자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있었다. 무슨 사안일까?
설마 민수가 뭔가 잘못된 걸 저질렀던 건 아니겠지. 아니, 그럴 리 없어. 내가 키운 아이인데. 영자는 다음 날 아침 경찰서를 찾아갔다. 잠을 못 잔 얼굴이었다. 화장을 하려다가 손이 떨려서 그냥 나왔다. 형사는 젊었지만 눈빛이 진지했다. 말끔한 사람이었다. 사무적인 분위기의 조그만 방으로 안내받았다. 서류가 잔뜩 쌓인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다. 종이컵에 물을 건네줬다. 어머님, 당시 민수 씨 사고 관련해서 최근 추가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었는데요. 추가 감식이요?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사고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쪽에서 재감정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차량을 보관 중이었고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관성이 발견돼서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형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차량 브레이크에서 고의로 훼손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영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고의로 훼손. 누군가 손을 댔다는 것. 사고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 아들이 그냥 간 게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럼 민수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형사는 말을 아꼈다. 아직 수사 중입니다. 단정 짓긴 어렵고요. 어머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민수 씨가 평소에 누구한테 위협을 받거나 갈등이 있거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었는지입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한 번도. 그 아이는 항상 다 잘 될 거야, 엄마. 걱정 말라고만 했다. 마지막까지. 얼마나 많은 걸 혼자 감추고 있었는지 영자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경찰서를 나와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거리가 흘러갔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차가 달리고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가게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했다. 그런데 영자의 머릿속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민수의 차에 손을 댔을 수 있다는 것. 아들이 그냥 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 생각이 집에 오는 내내, 그리고 그날 밤 내내 영자의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민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새벽에 혼자 부엌에 앉아 물을 마셨다. 아들의 마지막 열흘이 어땠을지 생각했다. 협박을 받으면서도 아침에 다녀올게요라고 했던 것. 웃으며 나섰던 것. 그 무거움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던 것. 내가 몰랐던 게 아니었다. 그 아이가 보여주지 않았던 거였다.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영자는 그 생각에 또 울었다. 제6장. 밝혀지는 과거. 며칠 후 형사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었다. 경찰서로 다시 오라는 연락이었다. 그리고 이번엔 지연도 함께라고 했다. 영자는 그 말에 잠깐 멈칫했다. 지연과 같이 마주쳐야 한다는 것.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몰랐다. 경찰서 앞에서 지연이 먼저 와 있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다. 지연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영자도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영자는 지연과 나란히 형사 앞에 앉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두고 각자 정면을 바라봤다. 같은 사람을 잃은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공간은 차가웠다. 슬픔도 공유하면 따뜻해지는 법인데 두 사람 사이엔 벽이 있었다. 두 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수 씨 사건 관련해서 확인된 사실이 있어요. 형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민수 씨가 생전에 사업 관련 자금을 사채로 조달하셨던 거 알고 계셨나요? 지연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영자는 몰랐다.
사채라는 말이 아들 이름 옆에 붙어 있다는 게 낯설었다. 내 아들이, 내가 키운 아이가 그런 곳에서 돈을 빌렸다고 왜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을까? 힘들다고 하면 내가 도왔을 텐데. 아니, 도울 수 있는 게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걱정이라도 했을 텐데.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사채업자 측에서 돈을 갚지 못하자 민수 씨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고 가족들에 대한 위협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빚은 사망 후에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사채업자들이 남겨진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자는 민수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걸 조금도 몰랐다. 그 아이는 항상 괜찮다고 했다. 사업 잘 된다고 했다.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명절에 만나면 웃으며 밥을 먹었고 전화하면 목소리가 밝았다. 다 연기였던 것인가? 다 엄마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꾹 참았던 것인가? 얼마나 무거운 걸 혼자 들고 있었던 걸까? 지연 씨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형사가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처음부터 참고 있었던 것 같았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영자는 옆에 앉은 며느리를 바라봤다. 알고 있었다고.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왜 아무 말도 안 했던 건가?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던 건가? 그리고 그래서 왜 영자를 내쫓았던 건가? 퍼즐 조각들이 눈앞에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아직 그림이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계단을 내려오고 문을 밀고 나오고 햇빛 아래 섰다. 봄 햇살이 눈부셨다. 지연이 잠깐 멈춰섰다. 영자도 멈췄다. 하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는 못했다. 그 짧은 순간 영자는 지연의 옆모습을 봤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지연도 오래 울었구나. 이 사람도 혼자 많이 울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영자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 흔들렸다. 아직 전부는 아니었지만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었다. 제7장. 며느리의 진짜 선택. 형사와의 면담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경찰서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누가 먼저 앉자고 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자연스럽게 걸음이 멈췄고 벤치가 거기 있었다. 봄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다. 바람이 잔잔했고 가로수 나뭇가지에 작은 새싹이 돋아나 있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영자도 지연도 그냥 앉아 있었다.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아니, 무슨 말이 남아있는지조차 불분명했다.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것들이 많았다. 오해와 서운함과 말하지 못한 것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뭐가 죄송하다는 건지 그 말이 진심인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다. 민수 씨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사고 나기 열흘 전에요. 사채업자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집 주소를 알고 있다고. 빚 못 갚으면 가족한테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대요. 민수 씨는 많이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협박받고 있다는 걸. 지연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손가락을 꼭 쥐었다. 꽉 쥐었다가 폈다가 다시 꽉 쥐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사람의 손이었다. 민수 씨는 저한테 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거기 계시면 위험하다고. 그 사람들이 집 주소를 알고 있고 어머니한테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다른 주소로 옮겨드려야 한다고. 처음엔 저도 거부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다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민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한다고. 아시면 더 걱정하실 테고 무서워하실 거라고. 어머니가 위험한 걸 알면서도 나한테 짐이 될까봐 아무 말도 못 하실 거라고. 그냥 다 괜찮다고 하실 거라고. 그러다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가 딱 그러실 분이잖아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러다 사고가 났어요. 민수 씨가 없어지고 나서 저한테 이상한 연락이 여러 번 왔어요. 남편 빚은 아내가 갚아야 한다고. 집이 어딘지 알고 있다고. 직접 찾아올 수도 있다고. 처음엔 연락이 오더니 나중엔 실제로 사람을 보내왔어요.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본 적이 있어요. 함께 살 때 어머니 얼굴을 알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내보낸 거예요. 어머니 주소가 달라져야 했어요. 그래야 찾아오질 못하니까.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각오도 했어요. 민수 씨가 남기고 간 빚이면 제가 갚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니까지 그 위험에 노출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으신 분인데.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한쪽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차갑게 대한 것도 그래서예요. 어머니가 눈치채시면 안 됐으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더 알려고 하실 테고, 그러면 어머니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냥 차가운 며느리가 돼야 했어요. 어머니가 미워하시더라도 섭섭해하시더라도. 그게 어머니를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혼자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부동산 명함은 집 팔아야 해요. 팔아서 빚을 정리해야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요. 집이 없어지면 노릴 것도 없어지고 저도 이사를 하면 주소가 바뀌니까요.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야 준이도 지킬 수 있고. 지연이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 남자는 사채업자가 아니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험한 눈빛 남자들은 사채업자가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영자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의 장면들이 다시 재생되었다. 차가운 지연의 눈빛, 내민 계약서, 원룸으로 향했던 발걸음, 서러움에 울었던 밤들, 의심하고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꼈던 모든 시간들. 눈앞에 며느리가 새롭게 보였다. 이 사람이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었구나. 아들을 잃은 슬픔도 채 사귀지 못하고 협박을 받으면서 겁을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를 지키려고 차가운 사람이 되었구나. 가장 힘든 시간을 혼자 버티면서 욕을 먹으면서 그래도 지켰구나. 영자는 그제야 울었다. 뒤늦게 깊게. 아들을 잃고 나서 처음으로 진짜로 우는 것 같았다. 그동안의 눈물은 슬픔이었는데 지금 이 눈물은 무언가 더 복잡한 것이었다. 나를 쫓아낸 게 아니라 지키려던 거였구나. 제8장. 다시 가족이 되다. 그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지연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오래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인지 고맙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아줘야 할지. 계단을 오르면서 여러 번 멈춰 섰다.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냥 가면 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인터폰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세요? 응, 나야. 잠깐 침묵이 흘렀다. 0.5초쯤 됐을까. 그러다 찰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지연이 서 있었다. 어제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다. 화장도 하지 않은 맨 얼굴이었다.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처음 민수가 데려왔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얼굴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얼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그 얼굴이 더 친근했다.
뒤에서 준이가 달려나왔다. 할머니. 영자는 무릎을 굽히고 준이를 안았다. 작은 몸이 꽉 끌어안겼다. 아이 특유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이 아이가 있는 한 우리는 가족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오해가 쌓여도 이 아이를 같이 사랑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지연이 문을 열어줬다. 두 사람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다. 지연이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렸다. 원두를 갈아서 핸드드립으로 내리는 것이었다. 민수가 좋아하던 방식이었다. 준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거실에서 놀았다. 조그만 목소리로 혼자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고요 속에서 작은 온기가 됐다. 어머니, 저 많이 힘들었어요. 지연이 먼저 말했다. 말 한마디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단단하게 쥐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손으로 눈을 닦으려다가 그냥 뒀다. 민수 씨 보내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받고, 빚 정리하는 거 알아보면서, 어머니한테 차갑게 대하면서도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몰라요. 어머니 눈빛이 얼마나 서운해 보이시는지 알면서도, 어머니가 오해하시고 계신 거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알아. 다 알아. 영자는 식탁 너머로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의 손이 차가웠다. 오래 긴장하고 있었던 사람의 손처럼 그 손을 감싸쥐었다.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면서 나를 쫓아낸 게 아니라 지키려던 거였구나.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영자도 더 말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이런 침묵도 있다는 걸 영자는 오늘 처음 알았다.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따뜻한 침묵. 준이는 그 사이를 오가며 이것저것 가져왔다. 할머니, 이거 먹어. 할머니, 이거 봐. 과자를 가져오고 블록을 가져오고 그림 그린 종이를 가져왔다. 그 목소리가 텅 빈 공간을 조금씩 채웠다. 아이는 언제나 어른이 채우지 못하는 틈을 채운다. 민수의 빈자리는 여전했다. 아침 식탁에서도 저녁 불빛 아래서도 준이가 아빠를 찾을 때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아마 영영 그럴 것이다. 누군가를 잃은 자리는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두 사람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그러나 남겨진 사람들은 살아가야 했다. 영자는 지연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아직 차갑지만 햇살 속에 온기가 섞여 있었다. 나뭇가지 끝에 작은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겨울을 버텨낸 자리에서 새로 나오는 것들이었다. 잘라냈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다시 새순이 돋는 것처럼. 지연아, 내 어머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의심해서, 나쁘게만 생각해서. 저도요. 어머니한테 말씀 못 드려서, 혼자 감당하게 해서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거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울음 섞인 웃음이었지만 웃음이었다. 이런 웃음도 웃음이었다. 눈물을 닦기도 전에 웃음이 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다. 그게 회복이 시작되는 때인지도 몰랐다. 민수가 남긴 것은 빚도 집도 보험금도 아니었다.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게 되는 것. 같은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 그 사랑이 남아 두 사람을 다시 잇는다는 것. 그것이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빚 정리도 남아있고 집도 팔아야 하고 준이를 키우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고 해결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쌓여 있다. 어쩌면 더 힘든 일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그날 오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 이야기도 하고 준이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이야기했다. 햇살이 식탁 위로 길게 들어왔다. 커피가 식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준이가 둘 사이에 끼어 앉아 과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들었다.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 알았는지 준이가 기분 좋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가족이라는 건 피가 아니었다. 같은 사람을 사랑했고 같은 상실을 견뎌냈고 서로를 지키려 했다는 것. 그것이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부동산을 만났다. 집을 정리하고 빚을 갚는 일.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지연이 서류를 들고 설명할 때 영자는 옆에 앉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달랐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집이 팔리고 지연은 작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다. 영자도 같은 동네에 방을 얻었다. 가까운 거리였다. 준이는 학교를 마치면 할머니 집에 들렀다가 집으로 갔다. 그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릴 때마다 영자는 문을 열어줄 준비를 했다. 할머니 나왔어. 그 목소리가 하루의 가장 좋은 순간이었다. 민수가 없는 세상은 여전히 낯설고 때로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낯선 세상 안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아들이 이어준 두 사람이 아들이 떠난 세상에서 서로를 붙잡으며 걸어가고 있었다.